우리 여러분들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여기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 토지의 95%를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이 진행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지역주택조합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졸다 일어나신 분은 또 리모델링 얘기한 줄 알지. 지역주택조합은 95%가 넘어가야지만 사업이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여러분 95%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10중 9는 안 돼. 10중 8, 9도 아니야. 10중 9, 9.5가 안 되는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에요. 왜? 이 조건 때문에. 95%가 돼야 매도 청구 가능.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94%밖에 못 모았으면 나머지 애들한테 매도 청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95%가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근데 리모델링은 어때요, 지금?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냥 안 하는 놈은 다 청구할 수 있다니까? 바로 가는 거야, 얘는. 그죠? 3분의 2 확보하고 뒤에 설명드리겠으면 사업시행 인가받을 때 4분의 3을 다시 요하거든요. 요것만 채워놓으면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75%랑 95%의 차이예요. 20%를 더 모아야 지역주택조합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75%를 모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 된 사례가 거의 없죠. 뭐 어딨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난번 강의 때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 그냥. 하려면은 사업시행 인가 받은 것들, 사업시행 인가 받았다는 뜻이 95% 이상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만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처럼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타입니다.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에 따른 특혜. 이거는 주택법 7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 다음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로서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예요. 모든 건 임차인 위주인데,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않느냐? 자, 우리 아파트는 네가 들려오는 이 우리 집은 당신 이제 내가 전세 줄 건데 이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 내지는 안전진단을 요청을 했어. 이랬을 때 이제 나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근데 임차인이 야 무슨 소리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나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돼. 이렇게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땐 이렇게 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거 한다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지를 한 경우, 자,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 고지를 안 했다. 고지한 게 뭐야? 결국 계약서에 써야죠. 계약서에 안 떴으면 못 들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증명의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식으로 알아두셔서 내가 리모델링에 관련된 주택을 샀고, 거기다가 세입자,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 살지는 않을 거야. 낡은 아파트에 투자로 샀으면. 그럼 세입자를 놓긴 넣어야 되는데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미리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 이사비랑 복비랑 손해배상이랑 다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꼭 그 얘기를 넣어서 쓰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중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14층 이상인 경우에는 2개층 정도만 가능하다. 그죠? 설명 필요 없죠? 이거는 13조, 주택법 시행령 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축면적 수직 중축과 세대수 증가의 허용 범위, 자, 보시면,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예,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존 면적의 40% 이내까지 가능하고, 큰 것들은 뭐 많이 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30%만 해라.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4층 이하는 2개 층만,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멀티홈이라고 했죠, 아까. 세대 분리형 같은 것들은 전용 면적에 관계없이 독립된 현관을 갖춘 부분 임대형. 이거 부분 임대형이에요. 그죠? 부분 임대. 결국 임대지 뭐. 그죠? 부분 임대형을 설계가 가능하다.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14제곱미터면은요, 4평, 432, 432, 4평 반? 그러니까 조그만 원룸 형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천에 한 30 받고 이러면 되잖아. 그죠? 네, 그런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다. 단, 세대나 전용은 3분의 1 이하. 그러니까 이건 전체 세대수나 전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로 이런 부분 임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막 뭐 엄청나게 다 저거 한다고 그러진 않아요. 네. 아시죠? 100세대면은 133세대, 그러니까 33세대 이상은 이걸로 못 지내고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내용을 알아두시고. 자, 이걸 설명 안 줬죠? 수직 증축은 이렇게 가능한데요. 단, 신축 당시에 구조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직 증축은 안 됩니다. 조건이 다 돼도. 네, 이거 왜 그래요? 뻔하지. 리모델링은 항상 뭐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당시에 신축 당시에 구조 도면이 없이 증축을 한다. 무너지면 누구 책임이야? 이거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구조 도면을 구할 수 없는 아파트들은 이거는 뭐 안 돼. 리모델링이 안 돼. 현행법상으로는. 네, 아예 안 된다. 근데 없는 것도 많아요. 오래된 것들은. 예. 그 건설사 막 뭐 부도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지. 예. 그리고 세대수의 증가 범위는 전체 세대수의 15%가 맥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축 면적의 총 합계 내에서만 세대수의 증가가 가능하다. 예. 뭐 이런 내용이 사실 리모델링의 전부예요. 예.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 아파트들도 일부만 적었는데 뭐 엄청나게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시범단지 7곳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기는 하나. 어쨌든, 이제 리모델링을 뭔가 본격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서울시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시범단지로 지정을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 이러면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앞으로 향후는 봐야겠지만. 예. 그 다음에 뭐 완성된 리모델링 형태도 대단히 많죠. 예. 보시면 다 동네가 좋아요. 성공 사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방배동, 청담동, 뭐 마포 이런 쪽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 이거는 그냥 기사 같은 거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옛날에 28평짜리가 38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구 수가 20가구, 뭐 40가구, 30가구 이렇게 됐던 것들. 분담금이 이 정도 나가요. 1억 8천, 2억 9천. 보통 2억 내외 나옵니다. 보통 2억 내외 정도 나오고 강남 같은 경우는 뭐 2억 한 7, 8천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보통 요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직 증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 빠져서 1억대 초반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비교해 보시면은 분당의 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의 절감 효과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네요. 예상치. 요거 같은 거는 수평 증축했을 때는 1억 6천만 원을 내는데 수직 증축해서 일부 아파트를 팔아먹었죠. 조합원들 거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을 감해 주니까 1억 3,500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직 증축을 받아야겠죠. 수직 증축 받는 게 좋다. 강남 같은 경우는 굳이 수직 증축 안 해도 내 집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왜? 그만큼 거기에 다 시세가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동네는 넓힌다고 시세 반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어떻게든 수직 증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은 팔리잖아. 어쨌든. 그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 증축이 굳이 필요 없는 강남 같은 데서는 뭐 그냥 하는 거고, 얘네들은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가 다른 지역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도 많죠. 네. 다음 달 기다렸는데 다음 달에 또 밀리게 되면 좀 열이 받겠죠. 네. 다 준비해놨는데 시공사 선정까지 해갖고 다 준비해놨어요. 많은 데가. 내력벽 철거만 오케이 되게 되면 바로 들어간다. 지금 또 밀려지게 생겼죠. 그 다음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논의 과정이에요. 연구 용역을 내서 일부 철거 허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철거 범위를 10에서 20% 협의. 내력벽을 10에서 20%만 철거하라는 얘기예요. 좀 웃기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내력벽이라는 게 이제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벽입니다. 그냥 가벽이 있죠. 부셔도 되는 벽이 있고요. 건물을 지탱해주는 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벽의 일부를 부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력벽에 세대가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내력벽이다. 그러면은
이 내력벽 철거 안 하게 되면은 이 넓은 집을 못 만들잖아요. 이렇게밖에 못 만들잖아. 이게 삐꾸가 되니까 이걸 내력벽을 철거해갖고 이 넓은 집을 좀 만들고, 물론 이렇게까지 넓어지는 못하니까 예를 들어 세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쓰면은 요거 내력벽 철거를 하고 요걸 두 집을 만들자. 이쁘지 않냐? 별동 중축해서 한 집은 그쪽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내력벽 철거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철거에서 당시에 나왔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은 일부 철거, 여기다가 요만큼만 철거를 하는 거예요. 문을 내자는 거야, 문을.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 참 생각하는 게 진짜. 그래서 이거는 좀 답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했다가 그나마 정밀검증 후 허용 여부 재검토, 이것조차 재검토가 결정이 됐고, 그것이 이제 2019년 다음 달에 내력벽 철거 허용이냐, 불허냐, 최종적인 결정을 내기로 했는데, 뭐,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이죠.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수평의 증축을 해줘서 전용 면적, 각 세대별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크기가. 기존의 이제 조합원들이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아파트들은 일반 분양을 한다. 네,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것도 보통 확대를 하겠죠, 당연히. 네, 확대를 당연히 하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는 상태, 옆으로 붙이는 건 어렵지 않지. 어떻게 보면 위로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쌓으면서 짓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밑을 파는 거는 좀 기술력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땅을 파잖아, 여기다가. 이걸 냅두고 땅을 판다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예. 거꾸로잖아. 시공이 거꾸로잖아. 밑에서부터 지어야 되는데, 위에 거 냅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지하를 파는. 지금 다 지하 파요. 지하 주차장은 무조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거 안 건드리는 데가 어딨어. 그죠? 옛날에 세대수 0.5대 정도 내외였거든요. 0.5대 정도면은 지금 거의 한 집당 무조건 한 대는 있을 거고, 보통 두 대인 일들도 요즘 많아졌잖아요. 최근에 짓는 것들은 세대당 1.3에서 1.5.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들은 두 대 이상 주잖아요. 근데 지금 0.5대니까 막 음마아파트 4중 주차하고 막 이러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짓는데 이거를 남기고 짓는 거잖아요. 대단한 기술인 거지. 신기해요. 저는 신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짓는지 잠깐 제가 살펴본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짓냐면요. 여러분들 이 건물을요,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 밑을 파는 거예요. 건물을 띄워놓고 판다니까? 건물을 어떻게 띄우느냐? 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층이고, 보통은 1층짜리들은 이게 수직 중축 없어도요. 이게 15층짜리였다. 그러면 1층은 원래 집이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하겠어? 필로티로 바꾸겠죠. 그죠? 1층이 2층 가고 2층이 3층 가고 3층이 4층 가서 15층은 16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수직 증축이 아니에요. 이건 허용해줘요. 이건 수직 증축이 아니야. 세대수의 변경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지하 1층에다가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지금 주차장을 파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파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하 1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차장은 주택은 내력벽 공법이잖아요. 근데 주차장은 내력벽 공법으로 못해요. 여러분들 주차장 하는데 막 계속 벽이 있어. 주차 못합니다. 다른 공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둥 형태죠, 기둥 형태. 기둥 형태가 이렇게 중간중간 곳곳에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요. 중간중간. 네. 제가 용어 같은 건 잘 몰라요. 이게 있는데, 지금 여기다 하나 더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판다고, 땅을. 그러면은 이 기둥에다가, 기둥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어떤 그 조그만 기둥 같은 것들을 또 박아요.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쿡 박아. 여기는 지금 뭐야? 지금 주차장 아니에요. 여기 땅이야, 땅 지금. 흙이야, 흙? 땅이죠. 여기다 이렇게 콕 박고, 콕 박고, 콕 박고, 콕 박고 해서 동그란 이런 제가 기둥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주변을 다 박아놓고요. 여기다가 탁 연결을 해요, 저랑. 탁 연결을 하죠. 위에 탁 연결을 하고, 탁 연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땅에다가 탁 깊이 박아놓고 이제 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어 있죠, 여기는. 지금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뭐 안 돼도 할 수 없어. 중요한 건 아니야. 네.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이제 땅을 파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예, 땅을 이렇게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만큼 파고 그러면 기둥은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그냥 비어 있잖아요. 띄우는 거라니까 이렇게 눌러서 띄우는 거야. 이렇게 건물 전체를 다. 이 사실 엄청 높은 건물이죠. 띄워놓고 다 팠어. 밑에를 다 판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이렇게 얘는 박혀 있겠죠. 이렇게 다 저는 여기 있지만 밑에는 뚫려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기둥을 보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다 판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기둥을 박죠.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이거를 빨간 거를 제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만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셉 공법이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이런 형태로 하던데 제가 좀 어떻게 하나 궁금해갖고 한번 찾아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커뮤니티가 확보가 되고 1층 필로티 구조가 되는 형태가 되더라. 이게 이제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실제로 투자로서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분포도를 지금 서울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다 어디 있죠? 다 한강변 내지 강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중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 사업성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어져서 뭐해. 돈 만들고. 근데 이런 데는 넓히는 비용. 봐봐요. 한 평 넓히는데 보통 공사비 이런 것들 한 600만 원, 700만 원 할 거란 말이에요. 강남에 한 평이 얼마인데? 5천만 원이라며. 할만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만, 유명 지역들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만 싹 다 몰려있죠. 저긴 어디야? 목동, 뭐 양천구 이런 쪽이고 마포, 일부 이게 답니다. 그래서 편중 현상이 좀 심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성이더라. 보니까. 그 다음에 수직중축 사업 시 안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자, 이게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뭐 추진 설립해서 조합 설립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한번 합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재건축은 안전진단 하는 이유가 이거 정말 많이 낡았나 안 낡았나. 얘는 이제 리모델링을 할 정도가 아닌가를 보는 건데 차이점은 얘는 두 번째 안전진단이 또 있어요. 리모델링은. 요게 2주를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2주를 한 다음에. 이거는 1차 안전진단은 리모델링을 해도 돼, 안 해도 돼를 결정하는 거고, 요거는 확정이 났죠. 2주까지 했으니까 이미. 확정이 났는데 왜 또 하냐면은,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살을 붙일지에 대한 디테일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제 그 공사에 대한 검토고, 저거는 할까 말까에 대한 검토예요. 리모델링은 두 번의 안전진단의 검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주세요. 요즘에 내진 설계가 좀 중요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런 지원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잘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이런 그 정책적으로 미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시, 뭐 책자 배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자 지원하겠다, 뭐 효율 개선 해주겠다,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볼 필요는 없고, 아, 서울시가 지금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진행 순서 여러분 아시죠?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아까와의 차이점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얘는 75% 동의 이상을 받죠. 그죠? 근데 리모델링은 얼마였어요? 67%, 32. 그런데 얘는 조합 설립 인가에서 동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게 없어요. 조합원들한테. 근데 누굽니까? 리모델링은 2번을 받아야 돼요. 2번. 첫 번째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조합원들의 75% 동의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75% 들어가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조합 설립이 안 돼서 진행하는 것보다 조합 설립하고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래도 똑같이 결국 75%지만 조합 설립에 75% 모으는 것보다 67% 모은 다음에
또 사업 지나가면서 그 하면서 또 사람들 설득하고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은 돼서 보편적으로는 사업 이런 진행 과정 속에서는 재건축보다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리모델링에 대한 Q&A 잠깐 볼게요. 자, 기존에 구도 도면이 없으면 리모델을 할 수 없나요? 있나요? 없다? 진짜? 누가 그래요? 그렇죠. 증축은 안 되는데 그냥 리모델링은 된다. 그럼 도면 없는 집들은 어떻게 하라고 평생? 기존 구도 도면이 없으면 기존 구조 도면이 없으면은 리모델링은 할 수는 있는데 수직 증축은 못한다. 부담되니까 그 얘기고요. 정북 방향 1조권이 리모델링도 적용받느냐? 적용받습니다. 네, 적용받기 때문에 1조권이 침해되게 되면은 건물을 못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민원의 소지도 큰 거고 그렇게 적용받는 겁니다.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면적 증가가 앞뒤 왜 옆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뒤로 늘어나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여기에 복도 부분을 넓히는 거잖아 보통. 앞뒤로 늘리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도 늘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옆으로 늘 수 있죠, 당연히. 옆으로 이렇게 수평 면적을 넓히면 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계단일 거고, 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넓혔어. 내력벽 철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넓어지는데 얘들은 뭐야?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도 넓힐 수 있지만, 이제 얘랑 얘는 넓어지는데 이 가운데 있는 애는 못 넓어지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얘가 동의하겠습니까? 싫지. 네. 가능은 한데 이제 뭐 어떻게 원활하게 끌고 갈지는 단지 능력이죠. 뭐 질문도 아니죠.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수명이 연장되는지. 당연히 연장되죠. 좋아지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리모델링 완료 재건축은 언제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법령에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93년도에 지은 아파트예요. 00년이라고 하자. 00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93년에 지은 아파트예요. 근데 요거를 한 20년 지나서 2013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했어요. 그럼 얘 원래는 재건축하려면 30년 연한이니까 23년? 23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23년에 실제로 도래했을 때 재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례가 지금까지 없죠, 당연히. 예. 근데 이거는 내용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예,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다시 30년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지금 사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법령도 없고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국토부가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네. 추정해 볼 뿐인데 어쨌든 리모델링 완료 재건축은 아마도 리모델링 완공 시점으로 다시 한번 그걸 기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공부상은 좀 지저분해지겠죠. 공부상의 건축 연도는 한참 전인데 50년 정도 지나야 준공 기준을 했을 때는 50년 정도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게 되면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층간소음으로 막 문제가 많잖아요. 될까? 맞아요. 조금은 되죠. 조금은 돼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어쨌든 신축 아파트가 예전에 지은 것보다는 층간소음을 더 잘 잡죠. 왜냐면 예전에는 이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 윗집과 아랫집의 두께가 얇았어요. 한 120mm? 120cm? 뭐 이런 식이라면은 지금은 한 200에서 210 정도, 210mm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한 120 정도, 반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많은 거죠. 일단 두께가 두꺼워졌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조금 더 소음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들어갔죠. 요즘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는데, 뭐 방법은 막 몇 가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리모델링 협회나 이런 데서 한 4가지 정도를 층간소음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이 등기부상의 건물 및 땅 면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죠? 일단은 일반 분양 없는 리모델링은 문제는 없어요. 전용 면적은 넓어지죠? 그죠? 넓혔잖아. 지분은 어때요? 지분은 넓어져요? 지분은 뭐 넓어져. 뭐 지분이 뻔한데.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건물이 넓어졌다고 해서 지분이 넓어질 수는 없잖아. 땅이 넓어진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넓어진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은 똑같다고요. 1000평 우리 단지 내에서 우리 집이 좀 넓어졌다고 해서 1000평이 그 100세대가 10평씩 나눠 갖고 있었는데 그 25평 아파트가 30평 됐다고 해서 땅이 넓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일반 분양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똑같은 땅에서 일반 분양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대지 지분이 조금 줄어들겠죠. 약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는 전용 면적, 그러니까 그 건축물상의 전용 면적에 비례해서 갖고 가게끔 돼 있거든요. 갖고 가게끔. 네. 그거에 맞춰갖고 이제 가져가겠죠. 네.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이 있는 유치원 상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나 그런, 상가지. 쉽게 얘기해서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빼고 할 수 있느냐? 어떨까요? 빼고 할 수 있죠. 네, 빼고 가능해요. 네, 빼고 가능한데, 이제 약간 복잡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은 별도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뭐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필지가 좀 달라요, 보통. 근데 같은 필지야. 같은 필지면 좀 골치 아파져요, 이제. 같은 필지인데, 뭐 수직 중축 한다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은, 같은 필지면은 내가 대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대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 이 필지 내에 어떤 게 내 건지는 나도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야 우리 땅일 수도 있는데 니네가 하면 어떡해? 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 같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 소송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개인가 두 개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 상가에 이 리모델링 하게 되면서 상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상가를 조금 더 외관을 이쁘게 붙여주거나 뭐 간판가리를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얘네가 어떤 클레임을 안 걸게 해줘야 돼요. 필지가 다르면 그냥 배제해도 되고. 재건축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죠. 저기 뭐 청담 삼익도 그렇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마찬가지. 하지만 필지가 다르면 그냥 해도 된다. 아까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세대 구분형에 대해서는. 저거는 임대사업을 받기 위한 형태가 되는 거고. 아파트 여러 채 받고 있으면 리모델링을 여러 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건축은 어때요? 재개발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 리모델링은 어때요? 돼요. 5채 갖고 있으면 5채 받는 거고, 3채 갖고 있으면 3채 받는 거고. 결국 내 돈 주고 내가 그냥 붙인 거잖아. 그거 안 주면 어떡해. 그죠? 이거는 당연히 받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 거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설비 기기의 마감재의 수명이에요. 근데, 자, 옥내 배선이라든가, 옥내 급수관이라든가, 옥내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평균 연수가 25년, 20년, 뭐 24년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아파트는 30년 짓고 30년 동안 한 다음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부시고 하려면 40년 정도 걸리는 건데 이거는 내용 연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맨날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기술적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2015년 자료니까 뭐 얼마 안 됐어 아직도. 그렇다고 이거를 건물을 부셔서 이걸 다 바꿔 갈기도 엄청난 비용이고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거에 맞춰갖고 20년 만에 재건축 지어라 그것도 또 웃기긴 해요. 사회적 비용이. 여러분들 보통 철골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내용 연수가 몇 년 정도 돼 보입니까? 물리적 내용 연수 그냥 지었어. 살만한 거. 한 80년 갑니다. 80년.
그래서 콘크리트 피복 두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니 3cm 하냐 4cm 하냐 좀 틀리겠지만 보통 60년에서 100년 가거든요. 80년 정도는 이제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경제적인 내용 용수로는 보통 40년 정도 봅니다. 경제적 내용 용수라는 건 이제 감가상각, 감정평가할 때의 비용이죠. 그럼 40년이면 감가상각하면 연간 2.5% 정도가 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40년이니까. 그러면 10억짜리 건축물이 있다. 건축비만. 그럼 이듬해는 9억 7,500, 그 이듬해는 9억 5천 정도로 평가가 받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내용 연수는 80년인데 경제적인 내용 연수는 40년이고 어떤 사회적인 내용 연수는 지금 뭐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30년. 30년. 30년 지나면 끝이잖아, 사실은. 그죠? 예. 이런 형태 되죠. 근데 지금 마감재라든가 설비기기에 대한 발전이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 발전이 뭐 더 일어나겠죠. 자,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가장, 뭐, 아니면 요즘에 신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러한 그 내진 설계의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이었죠? 한 2년 됐나? 어디였습니까? 경남이었나요? 포항이었나? 지진 난 거. 포항 맞아요? 네, 그쪽에 지진 나면서 또 한 번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대요. 17년 2월 달에 나온 거니까 이게 16년 말쯤 터졌을 거예요, 그게. 16년 한 가을경쯤. 그래서 처음에 1988년도쯤에 이 그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 이전에 지은 것들은 지진 나면 부서져야 돼요.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6층 이상이에요. 그러면 88년도 이후라도 5층 이하짜리들은 다 지금 힘든 거죠, 역시나. 네, 그리고 1996년도에는 이제 5층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2005년은 3층 이상으로 낮아졌죠. 네, 그리고 2009년에는 높이가 적용됐습니다. 높이 13m 이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2015년 9월에는 3층에 연면적 500 이상의 높이 13m 이상인 것들 적용되다가 지금은 어때요? 그냥 2층 이상이면 다 적용해야 돼요. 네, 내진 설계 지금은 다 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빡세졌죠? 건축비가 증가한 겁니다. 네, 건축비가 증가하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또 가격이 상승할 요소들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다음 리모델링 제도의 변화를 잠깐 볼게요. 처음에는 자, 리모델링 허용 연화 20년에서 15년. 다만 조례로 따로 결정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에 대해서는 40%까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직층층 리모델링 확대인데 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 기존 세대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리모델링 동의율을 완화시켜서 지금 80%였다가 현재는 얼마다? 75%만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수직층 시대 세대 간 내력백 철거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음 달에 결정을 하게 된다. 근데 아마 연장될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대충 정리가 되셨죠? 리모델링 사업에서 아파트가 된 것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고 나서 아파트의 단지명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들어왔었던 아파트도 많죠.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예가가 많지 않아요? 예가가 보통 그렇게 많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사업을 쌍용이 굉장히 잘해요. 리모델링 사업을. 그래서 쌍용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포스코 있죠. 포스코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촌스러웠다가 예쁘게 바뀌었죠.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거 찍으세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거는 아파트건 뭐 신축이건 뭐 리모델링이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내로 마감 공사 같은 게 잘 되지 않았다. 도배 타일, 석재, 페인트, 국내 가구, 주방기,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AS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2년이 넘었어. 2년이 넘었는데 도배에 문제가 생겼네? 그럼 안 해줘도 돼요. 건축주 입장에서. 예. 근데 2년 반 만에 창문 트립 뭐 어떻게 됐다? 얘는 해줘야지. 왜? 얘는 3년짜리니까. 그죠? 3년짜리니까. 예. 요건 찍을만 하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5년짜리는 요런 것들. 10년짜리는 요런 것들. 예. 요게 제가 지금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리모델링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여기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서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기둥, 바닥, 보 이런 것들은 뭐 입주한 지 막 5년 만에 금 가고 그러면 이거 부실공사죠? 이런 거 이거 길게 해주는 거야, 10년.
네. 10년. 도배인데 8년 지났는데 도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그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년만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건축법상으로 적용을 해놨다. 찍고 있습니까? 저도 같이 나오게. 이렇게. 자, 됐죠? 자,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 이거는, 이거 뭐야? 잘못 적었네. 일단,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이라는 아파트 리모델링 전후의 사업 계획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변경 전이 있고, 변경 후가 있고, 얼마만큼 변경되는지를 적용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건물 높이가 41에서 45로 조금 높아졌죠. 이거는 필로티 만들고 올라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 면적 당연히 높아졌고, 연면적도 당연히 커졌고요. 건폐율이 무지하게 올라갔죠. 무지하게. 예. 그래서 기존에는 요렇게 요만큼 차지했다면 지금은 이만큼 차지한 거예요. 쾌적성은 떨어지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리모델링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용적률은 237인데 우와 347을 받았어요. 예. 사업성은 좋으나 쾌적하진 않다. 뚱뚱하고 높다. 뚱뚱하고 높다. 아니, 높진 않겠지. 워낙에 뚱뚱하니까. 많아진 거죠, 용적률이.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이거 347이라는 게 사실 안 나오잖아요. 재건축에서는. 얘는 용적률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주차 대수는 세대당 0.45야.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죠? 세대당 적어도 2대는 있을 동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늘렸죠? 세대당 1.3으로 확 늘렸죠. 300대나 늘렸습니다. 300대나. 아까 그 공법으로 지하를 파낸 거죠. 전용 면적이 25.69에서 33.39로 29.99, 사실상 30% 다 늘렸죠. 30%를 다 늘려서 적용했다. 분양 면적 마찬가지, 계약 면적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단지가 개선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지하 주차장이 신설됐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지하 주차장이 일부 있었지만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 동굴 같죠. 지가 알아서 계단 타고 내려가서 타고 올라야 되고 주차장이 된 다음에 올라와서 1층 현관 눌러서 엘리베이터 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파트 다이렉트로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연결이 되는 식으로 바뀐 거죠. 뭔 차이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용 면적이 30% 증가를 했고, 그다음 피트니스나 키즈룸이나 노인정 같은 것들,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확충이 됐다. 네, 확충이 됐다. 그다음에 기존 층간소음제가 없음, 30mm 완충제를 시공했다. 네, 뭐 어쨌든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하는 인면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생태계류, 어린이 놀이터 신축 수준 구현, 조경. 조경이니까 생태계류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거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개울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고, 뭐 벤치도 만들고, 나무도 뭐 조경도 이쁘게 하고, 레미안이 조경을 되게 잘해요. 레미안이 그 에버랜드 갖고 있잖아요. 조경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레미안이. 그래서 하고 세대 분리형 시공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멀티홈 임대받을 수 있는 거. 이게 3세대 옵션이 뭐냐면은, 3세대 옵션이 그 얘기할 거예요. 이게 세대를 하나, 2개, 3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2세대까지도 임대를 놓을 수 있어요. 네, 원하면은. 나를 줄이고 이렇게 3개까지, 이렇게 2집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주택이죠. 1주택이죠. 네, 그럼 구분 소유가 안 돼요. 내 소유인데 민박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민박한다고 무슨 뭐 주택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 요거는 청담 아이파크예요. 청담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로 층고는 2m 높아졌지만 실제로 수직 증축은 아니고 네, 높인 거죠. 층고를 높인 겁니다. 필로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 면적 늘어나 연면적 늘어나 건폐율도 지금 20% 보통 이 정도 수준인데 35까지 늘어났죠. 뚱뚱해졌다. 용적률은 303. 원래 이거는 뭘 못하는 건데 423까지 늘어난 거죠. 네, 이거는 대안이 없이 리모델링 해야 돼요. 잘한 케이스죠. 얘네들 입장에선. 주차가 82대밖에 안 되는데 129대로 늘렸고 여기는 세대수가 108세대밖에 안 되는 동네예요. 이 아파트가. 전용 면적 26배 33평 됐고 규모가 늘어났고 증가를 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지하 2층에 지상 18층인데 지하 3층 하나 더 팠고 지상 19층 하나 올렸다. 1층 필로티, 세대수는 변화 없고 주차장은 왕창 늘리고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끝났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개념은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줄 것인지, 내지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워낙에 활성화가 잘 된다. 그럼 재건축처럼 지금 규제를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니네도 뭐 분양가 상한제 걸려라. 니네도 뭐 초과이득까지는 좀 심하겠지만, 뭘 할까요? 뭐, 임대주택을 좀 짓든지, 뭘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겠죠. 재건축이 규제를 받는 이상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이라는 것들이. 자, 그러면 잘 이해하셨는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뭘 질문할까? 리모델링에서 도면이 없으면은 수직 증축이 가능한가요? 불가하죠? 수직 증축에서 18층짜리 아파트예요. 최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3층까지 올릴 수 있죠. 네,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25평 아파트면은 면적을 몇 프로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내가 25평 아파트를 늘릴 수 있는데 면적을 몇 퍼센트 더 늘릴 수 있어요? 40%. 40평짜리 아파트면 몇 프로 늘릴 수 있어요? 30%까지만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를 전부 다 일반 분양하려고 해요. 전부 다 일반 분양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대 몇 세대를 일반 분양할 수 있을까요? 200세대 아파트를 최대한 일반 분양하려면 몇 세대? 몇 프로예요, 그러면? 15%. 200 곱하기 15%. 30세대. 30세대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뭐 남산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남산타운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고. 남산타운 아파트가 여기 있는 아파트예요. 중앙에 있지, 얘네들도. 세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한 5천 세대 돼요. 어딨냐? 예? 왜 여기가 나와?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세대수가 지금 보시면 5,100세대인가? 5,150세대예요. 그러면은 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몇 세대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일반 분양을. 5,000세대라고 해보고. 750세대. 그죠? 이렇게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엄청 큰 세대들은. 근데 실제로는 한 450세대 정도밖에까지 못 늘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 5,000세대 중에서 임대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네. 임대 아파트는 빼고 계산하시면 돼요. 임대 아파트는. 그래서 여기 지금 최근에 진행하는 것 중에서는 이 동구이천동 쪽에 이 현대 아파트가 지금 진행이 좀 빠른 편이죠. 원래는 여기 있는 코오롱, 이촌, 강촌, 뭐 한강대로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한 5,000세대 정도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어요. 추진했다기보다 서울시가 그게 좀 밀었지. 근데 한 단지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게 좀 힘들죠. 힘들어갖고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얘네들 중에 뭐 코오롱하고 몇 군데 빠져가지고 세대수가 좀 줄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00년대가 653세대거든요. 근데 653세대면은 65세대에다가 32세대, 한 97, 8세대 생기죠. 그래서 얘가 750세대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97세대가 돼서. 기사 같은 거 보시면 750세대로 변모한다고 했거든요. 정확하네요. 653에다가 15% 하게 되면은 65.3에다가 27.7 이 정도 돼요. 27.6 되겠다. 그러면 90, 80, 92, 93인가요? 나 계산 잘한 거야? 아닌데? 아니잖아. 32.6이네요. 그죠? 그럼 합치면 얼마야? 이게 10%고, 그죠? 이게 5%니까. 653에. 그러면 97.9 나오죠? 그럼 반올림에서 98세대 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못하죠. 97세대를 짓겠죠?
그래서 플러스 97세대가 되면은 0, 1, 750세대짜리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일반 분양으로 올인한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단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53세대다. 653세대인데 이게, 예를 들어 30평짜리였어요. 지금 다. 아니, 계산하기 쉽게 500세대짜리. 500세대짜리면은 15%면은 50에다가 75세대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75세대가 늘어남. 근데 얘는 500세대짜리야. 근데 여기다가 30평 아파트였어요. 그럼 얘는 3515에다가 15,000평짜리였죠. 15,000평짜리였어요. 30% 늘린다고 해보자. 30% 늘리면 얼마 늘리죠? 1,500, 4,500평. 4,500평을 늘릴 수가 있죠. 따라오겠죠? 4,500평 늘릴 수 있는데 75세도 늘렸잖아. 그죠? 그럼 75세대에 30평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35, 15에 37에 21, 22, 22, 5, 0. 맞죠? 그럼 2250평을 여기다 쓴 거야. 그러면 2250, 딱 떨어지네? 2250평 빼고 2250평이 남죠? 2250평을 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를 누가 가져가요? 조합원들이 우리 집 늘릴 개로 바꿔가는 거지. 그러면 500세대니까 공 빠지고 50세대니까 4, 4평? 4.5다. 그죠? 4.5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0평짜리가 34.5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받게 되는 거고, 15%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대수는 75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 네? 75세대 늘어난 거는 30평밖에 안 되죠. 네, 30평. 이건 일반 분양 내게 아니잖아요. 이건 일반 분양 할 거고. 이건 30평. 일반 분양 30평으로 하고요. 우리 건 34.5평이 되는 거죠. 똑같이 해도 되고, 비율만 맞추면. 이거 34.5평 해도 되죠. 34.5평 하면 더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34.5가 안 되겠지. 대략 뭐 33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하여튼 뭐 비율을 맞춰서 75세대를 만드는데 10세대만 하든 안 하든 뭐 집 암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웬만해서는 일반 분양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예, 하는 게 좋지. 예. 개념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리모델링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문 2개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면 마무리하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그저 인펌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서 작성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제가 강의는 매주 안 합니다. 네, 매주 안 하고 2주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아마 강의를 할 거예요. 주제는 잘 모르겠고 주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연락처 주셨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공문이 된다.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아마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때부터 접수를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수한 순서대로 좌석 배정을 할 거니까 내가 듣고 싶은 강의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